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이런 데다가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북한이 중국하고 소련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막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도 많이 팽창시켰고 경제 성장도 많이 이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다시 그런 전술을 써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군사 정비도 다시 하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이 오히려 북한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무기 살상 네.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고 그럼 러시아와 북한은 더 밀착 관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야 북한의 신형 무기가 지원하면 너들 한국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신형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신형 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드는데 사거리는 끝까지 날아가는데 대기권을 진입하는 기술이 맞아요. 의문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게 공유를 한다든가 신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인기에 그 폭탄을 실어서 포탄 투하할 수 있는 무인기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발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러시아는 동해안에서 지난번에 이 로이터 통신과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 다음날 폭격기 있죠. 폭격기 전략 8대를 폭격기 동해안에서 계속 훈련을 했어요. 시위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안보가 위기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로지 북한 핵미사일에 꼽혀서 이걸 확장 억제한다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도움이 되는. 네, 예, 도움이 되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북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우리 동포를 향해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적이 많아요. 네. 사실 우리 그 30년 동안 만든 게 있어요.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완전한 고립을 시켰잖아요. 네. 중국, 러시아까지 핵 개발이나 그렇죠. 네, 반대하고 있죠. 고립시켜서 완전 고립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은 유엔 상임 이사국 안보리 이사국에서 제재를 했어요. 네. 맞아요. 당장 규탄 결의를 하고 경제 제재나 외교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도 ICBM을 개발해서 사격을 하든 아마 핵 실험을 해도 제재를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로도 못 하고 규탄도 못 하고 외교적 제재도 못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군사적인 옵션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한반도가 긴장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전쟁의 먹구름이 막 밀려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90년대 중반에 그 미국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제한 폭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틀을 육자회담의 틀로 만들어 가자, 다자간으로 틀로 만들자 하자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집어넣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고립됐던 북한을 이제 완전히 풀어줘 버리는 꼴이 되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어서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에 완전히 풀려버리고 중국도 지금 양안 문제 막 얘기하면서 막 하니까 중국 러시아에게 북한을 확 풀어줘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군사력 말고는 미국과. 그렇죠.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공공님도 얘기하시기를 국지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불안해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안보 관련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미 뭐 155mm 포탄이 반출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MBC와 인터뷰도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놓은 발언인데. 아, 그렇죠. 지금 이미 포탄이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잖아요. 한 50여만 발이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들이 그리고 그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이런 여건 조성을 거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3가지 조건이 되면은
군사 무기,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투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네. 지금 뉴스에 보셨어요? 아파트에 네. 러시아 맞아요, 미사일이 맞아요. 떨어져서 네. 아파트가 두 동각이 나서 엄청나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민간인의 두 번째 조건이 대량 학살. 대량 학살이 군데군데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 걸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중대한 전쟁법 위반. 전쟁법 위반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라면은 지금 당장도 살상 무기를 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미국 가기 전인가요? 또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조금 조건을 전장 사항이 변동됐을 때 지원한다. 전장 사항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이미 저는 밀실에서 미국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충을 시켜서 적당한 시기에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그런 문구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은 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는 이 내용은 포함 안 될 포위는 하지만은 정상회담문에는 포함 안 될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안 그래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155mm인가요? 이 포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출이 돼서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장사장포에 대응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네. 정작 우리나라는 한 일주일치밖에 재고가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네. 사실이에요? 일주일치는 아니고 한 20일치 이내예요. 20일치 이내. 지금 네. 155mm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핵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 2,500만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 가장 위협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왜 북한이 수도권 불바다하겠다 해서 불바다하겠다, 예. 온통 거기에 대응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주 전력이 155mm 탄. 포병입니다. 네. 그럼 155mm 포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규정에 의하면은 군수품 관리 규정 원래 비축물자는 3개월치입니다. 군에서 3개월치. 네. 쌀이나 식량이나 뭐 기름은 근데 탄약은 3개월치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네. 보관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예산도 잘 부족해서 2개월치로 돼 있어요. 60일치를 비축해야 된다. 전투 예비량으로. 네. 그럼 이 60일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정성호 원실에서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그 평문이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비문성이라서 제가 그대로 발수는 공개 못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치도 안 돼요. 155mm 탄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제가 보병 출신이라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한 달치도 안 갖고 있는데 이번에 50여만 발이 지금 대여 형식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20일치도 안 돼. 20일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시가 되면은 포탄 생산이 갑자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사오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가 주 전력이에요. 네. 뭐 1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쟁 형태니 포격전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보병과 보병끼리 막 밀고 밀리는 것보다 포격전, 포병전, 네. 미사일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포격전의 주 하포가 155mm입니다. 그래서 그 탄이 1년 동안 하면서 미국에서 지원을 해서 한 100만 발이 들어갔어요.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이제 그 왜 비밀이 유출된 비밀에 보면은 네. 이제 곧 탄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많이 생산을 못 합니다. 생산 라인이 많이 줄어들어서 유럽도 생산을 놔두고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이 갖고 있는 비축물자를 가져다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절실히 포탄이 부족하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의 비축물자를 쓰는 거다. 그런데 한국은 무기하고 탄약을 협의를 해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 물론 폴란드에 온 한국 탄약은
핵이나 무기는 한국 허락 없이는 주진 않겠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게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갖다 쓰도록 좀 요구를 해라. 그러면서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물 밑에서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걸 바이든이 그러니까 해냈네요. 대통령이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영업사원 1호. 네. 와. 그 의원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방산회사가 이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국에 파는 것과 네. 국가가 임대 지원하는 건 좀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지원할 때는 이게 좀 예비 참전의 성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국회에 저기 우리 보통 이제 파병할 때는 국회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니까 탄약 그렇게 많이 간 것도 법을 쭉 따져보니까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요.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면은 네네. 작전하고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에 대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50만 발 나가면은 작전에 지장이 있잖아요. 작전에 지장이 우리가 있겠죠. 국방부에서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네. 대비태세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치를 비축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예, 있죠. 그 규정을 60일 위반한 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축 못한 건데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파병을 보낼 때는 네. 우리가 국회 동의가 예, 필요해요. 예, 예. 근데 살상 무기와 같은 무기를 보낼 때는 네. 국회 동의되는 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효과는 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1개 대대가 파병 가는 거의 압박감보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 네. 포탄 가는 게 포탄 훨씬 더 가는 게 압박감이 그렇죠. 큽니다. 지금은 포격전이라면서.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그건 전장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겠다. 지금처럼 밀실에서 네. 국가 아니 적대국을 만드는 걸 밀실에서 해서는 안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 대표하고 의논을 네. 해서 네. 지난주에 법을 발의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그 법을 어떤 법인가 하면은 전쟁 지역과 분쟁 지역에 예, 예. 살상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왜냐?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건 국회가 권위 있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회 동의 받는다는 의미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내라는 네. 겁니다.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거기서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뭐 지멋대로 거기에 투표하지는 않거든요. 여론을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법을 발의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이 갖고 있는 비축물은 네. 군 소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군수품 관리법이에요. 네네. 군수품 관리법에 군에 갖고 있는 것을 대여하거나 이렇게 전쟁 지역 할 때는 국회 허락을 맡아다. 또 하나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무기, 네. 생산한 탄약을 또 보낼 때도 맡아다. 근데 거기에 또 운용의 융통성도 줘놨어요. 긴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먼저 대통령 결심을 받고 사후. 보내되 사후 한 달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으라. 만약 그때 승인이 안 되면은 중지한다. 그런 거죠. 아주 급박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융통성을 줘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와 공론화를 해서 가야 된다. 특히 적대국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진짜요. 네. 아까 제가 드렸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다 무기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로 위험해지는 건데. 네. 이게 무기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밀 외교거든요. 네. 비밀 외교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밀 외교라 그래요. 우리 카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것도 사실은 비밀 네. 제국주의 네. 국가들 간의 비밀 외교거든요. 네. 이거 사실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국주의 국가 시대가 아니고 왕정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러시아와 수교하기 전 네, 네. 구소련일 때는 수교가 안 됐고 네. 구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가 그 러시아 국가가 만들어졌을 30년 전. 때 이제 그것도 보수 정권의 노태우 대통령이 맞아요. 국방 정책을 네. 통해서 했어요. 그 이후에 러시아와 우리가 경제 네, 교류, 그렇죠.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러시아는 북한보다는 우리와 더 우호적이고 네, 지금 네. 그리고 한류가 또 들어가서 네, 네. 러시아의 국민의 80%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적성국이 돼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당장 16만 우리 교민들이 위태로워지고 네. 네. 160개 기업들이 위태로워지고 네. 현대차는 나중에 실제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3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지금 네. 러시아 상황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현대차는 지금 네. 철수를 하려고 네, 하죠. 결정을 결심했죠. 했죠. 네. 그리고 1조 들인 공장이래요. 네, 네. 현지 교민들 문제도 있고요. 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경고 입장을 또 냈잖아요. 네, 대러 그럼요.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대로 대중 다 지금 걱정이어서 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계속 하시더라도 뭘 외교할 만한 나라가 별로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예. 네. 자기 임기 내에 그냥 우리나라를 고립시킬 생각인 건지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제가 또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네.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죠. 많이 고립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국을 통한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외에는 없을까요? 이 북핵 위협을 줄이는 방법. 아니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이슈가 그거여야 됩니다. 네. 아젠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 군사력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우리 군사력을 높이면서 위협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군사를 높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뭐 그렇잖아요. 의미 없죠. 그래서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보 보수 정부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보수 정부에서나 진보 정부에서나 군사력을 높이는 거는 끊임없이 해요. 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근데 위협을 낮추느냐 높이는 거의 차이가 가장 커요. 아, 보수 정부에서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근데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력이 올라가고 위협이 낮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간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을 써서 위협을 낮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때 많은 게 이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낮추려고 네.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극적이었죠. 2017년도가 지금과 비슷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ICBM 탄 사격을 실험을 했어요. 근데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트럼프가 막 들어서서 북한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핵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전쟁 준비를 실시한 겁니다. 제가 그때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저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장관님하고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실에. 이 전쟁 미국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와서 말씀했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안 된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설득을 시켰죠. 네. 이거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터고 네. 미국을 설득해가면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이 하노이 딜 맞아요. 회담에서 조금이라도 단계별로 했으면 지금쯤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거예요. 영변 핵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받아도 영변 핵시설 제거하는데 10,000명 정도가 들어가야 된대요. 기술자 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핵시설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때 문턱까지 갔다가 못한 것이 아쉽죠. 그런 것처럼 제일 근본적인 거는 아무리 우리가 확장 억제를 하고 삼축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은 제거가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통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토의를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 위협을 낮출 걸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본인이 얘기한 담대한 구상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한반도의 긴장 고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구상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자기가 뱉었던 말도 네. 부정하잖아요. 저는 아마 누군가가 북한에서 7차 핵실험 할 거니까 네. 그 전에 사전 조치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바이든도 재선을 위해서 북한 핵을 어느 정도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좀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북한은 자기들이 체제 유지용이지 않습니까? 맞죠. 대외적으로도 체제 유지용이고 대내적으로도 체제 유지용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력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공위성에서 보면 북한 새까맣잖아요. 새까마요. 근데 전력이라는 것은 경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해결하는 방법은. 좀 답답한 게 윤석열 대통령도 체제 유지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제 그냥 있으면 잘 유지됩니다. 본인의 지금 내부에 대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의 정권 유지에만 아니 관심이 진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네.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PT 의무를 명문화시켜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너무 이게 되게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민서유 정치 토크쇼 지금 오늘 벌써 1시간 됐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사실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인가요? 네. 2시간도 하실 수 있다고.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주불리에서 515명이 들어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515명. 확실히 엄청 활성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주불리 김병주 김병주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민서유 이것은 경기도 서울시당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민주당. 그래서 보니까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구독자가 얼마 없는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5월 5일 방송은 잠시 쉬었다가 어린이날이에요. 네. 어린이들을 챙겨야 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네. 집에 있잖아요. 있어요. 네, 다음 주 12일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